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강수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사실 전공자들, 특히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내지는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까 프로그램 매니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섹션이 예술과 사회라고 하는데 그 주제에 굉장히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했던 분들이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관심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든 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강의 내용부터 일단 상징하는, 압축하는 강의 제목을 조금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로 공유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주제는요, 일단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큰 상징적 제목이 있고요. 부제가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많이 압축하고 있는데, 현대미술과 우리를 위한 예술 철학이라고 여러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대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술에 대한 생각을 할까, 아니면 예술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제가 약 한 달도 안 된 전에 유럽의 카셀 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보고 온 내용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대미술은 진짜 컨템포러리한, 지금 템포를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지금 같이 템포가, 그러니까 심장의 바운스가 막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술입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작은 책자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에도 있는 게 보이고 저도 오늘 한 권 받았는데요. 꽤 괜찮은 책자 같습니다.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자에 제가 미리 강의록에 압축본을 보내서 여기에 실려 있는 걸 봤어요.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강의 내용으로 먼저 던져놓은 내용이 사실은 질문의 형태입니다. 질문의 형태인데 이 질문이 사실 답이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일종의 어젠다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동시대 또는 컨템포러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템포를 같이 하는 그런 미술에는 아름다움이 있을까? 있다면 그건 어떤 미학으로 정의가 가능할까? 그리고 세 번째, 언제나 나보다 먼저 앞서서 미라는 것, 미술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답다고 전제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미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과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동시대 또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속성이 뭘까? 이게 바로 현대미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어떤 주요한 속성 내지는 퀄리티, 질적인 것들이 여기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삶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로 우리 삶하고 관계가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가치와 역할을 하면서 우리랑 관계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는 것도 작품들 내지는 현대미술과 관계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는 현대미술 중에는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현대미술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 강의록의 앞부분에 질문으로 던져놓은 거고요. 먼저 미리 제가 짧게 답을 하자면 앞에 이런 여러 중요하고 복잡하고 사실 전공자가 아니라면 굳이 일상생활 속에서 떠올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우리 삶과 내지는 지금 동시대와 결부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제가 답을 드리자면 정답이 아니라 가능한 답, possible answer. 그러니까 정확한 한 가지 답이 아니라 이런 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답들을 먼저 그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속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막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uncertainty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요.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indeterminance,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더 아름다운 건지 이게 추한 건지에 대한 결정을, 디터미네이션이 매우 어려운 시대다, 우리 시대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고 이 강의에 왜 첫 제목이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게 붙었는지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책 선전을 하자면, 책이 얼마 전에 제 비평집이 나왔습니다. 그 비평집의 제목이 까다로운 대상이에요. 이 2000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까다로운이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현대미술의 주요한 속성, 그리고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일종의 어려운 성격들입니다. 네, 이 책이고요. 여러분 책을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나오고 그 교보 광화문에서 출판기념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그때 강연을 할 때 주제로 삼았던 게 동시대의 아름다움, 동시대의 미술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훨씬 더 전공에 가까운 부분이고 겹쳐지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게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아름다움하고 같은 건지, 15세기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아름다움과 지금 우리가 미술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같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강연의 풍경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진도 넣습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피직스, 메타피직스인데, 피직스라는 건 말 그대로 물질적 차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촉감, 아니면 제 목소리, 저를 보는 것, 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느낌을 갖는 것, 이런 건 피직스의 세계입니다. 물질들의 세계. 그런데 그 물질들의 세계 너머에 메타의 차원이 있다는 거고, 그 메타의 차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고하는 것, 신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사변을 계속 전개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피직스 너머에 있는 메타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리 말하자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은 절대로 피직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학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물질적으로 경험하고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고차원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피직스의 차원에 대해서 항상 놓치게 되고 또 그걸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은 특히 현실 사회에서는 피직스의 차원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미술도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작가들이 있다면 작가들이 진료를 쓰는 것부터가 사실은 피직스의 차원이라는 것. 그러나 예술은, 철학은, 형이상학은 그 피직스의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고 예술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인 겁니다. 메타 차원을 꿈꾸게 해주거나 인간이 그쪽으로 가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만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피직스의 차원이라면 우리가 그 너머에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내 삶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피직스 너머의 차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예술의 기능이라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제가 그 강의록에도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방금 얘기한 피직스와 메타피직스의 차원들이 결합돼야지만 예술이고 우리에게 형이상학이, 철학이, 예술 철학이 의미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삶에서 드러나는 다종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로부터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 나아가 우리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짜증나는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기쁜 일 그리고 아주 쾌락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느낌을. 지금 예를 들면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틀어져서 약간 서늘하다고 느끼는 건 지각의 상태 아닙니까? 그건 삶의 부박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들로부터 우리는 좀 더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자기 자신의 삶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구원할 만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그거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술을 내지는 예술을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러죠? 요즘에 K이득 맞죠? 엄청난 이득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셔서 굉장히 네. 제가 강의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무겁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볍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말하자면 아주 구박하고 날것에 하찮은 어떤 이런 일상생활의 현상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가치가 있는 의미들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라든가 내지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유의미한 의미를 내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 넓게는 아주 넓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상황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근데 우리의 현존을 성찰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밤마다 우리 오늘 어땠어? 이런 것처럼 좀 더 거창하게는 그런 부분보다 나아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대 미학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그 사유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이 유의미한가? 내지는 내 삶과 관련이 있는가? 내 삶이 아니라 우리 시대랑 어떻게 연결되지? 우리 시대가 굉장히 갈등의 시대니까 미술 작품도 이렇게 갈등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세부적으로는요. 현대미술, 특히 컨템포러리 아트, 오늘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야 하는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컨템포러리 아트가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텐던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향들, 그리고 주요한 특성들, 그리고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술이 어떤 존재하는 이유, 작용하는 방식, 역할,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처음에 던졌던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한다는 거죠. 네, 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례는 지금도 온고잉 진행형의 작품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면 여러분들이 베니스에 가셔서 비엔날레 본전시와 국가관 전시가 있는데 국가관 전시장에 그러니까 자르디니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여러 국가들의 파빌리온이 있어요.
근데 그 파빌리온 중에서 사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상을 주거든요. 골든 라이온이라는 걸 금사자상이라고 합니다. 이 금사자상을 국가관에 주는데 올해 국가관은 어디서 받았냐면 독일에서 받았어요.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고대 도어가 써져 있는 독일관이 받았는데요. 이 독일관의 대표 작가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코디체하고 이한 두 작가가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관마다 각자 큐레이터나 소위 커미셔너의 방식에 따라서 전시 형태가 결정되기도 하고 작가 수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독일은 이번에 한 명의 작가가 독일관을 대표해서 컨템포러리 아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비디오를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해왔어요. 도이체 벨레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국제 방송입니다. 도이체 벨레가 이 안네 임호프라고 하는 이 독일관을 대표하는 작가에 대해서 짧게 리뷰도 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피스도 보여주는 작품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5분 안 되는 영상을. 그거를 여러분 지금 저랑 보실래요? 네, 보고 싶으시죠? 네. 베니스까지 못 가니까. 저 영상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도이체 벨레가 제공하는 저 영상이 압축적으로 올해 그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의 안네 이모프의 파우스트라는 독일어로 파우스트고 영어로는 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주먹 내지는 주먹질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이게 미술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되게 보수적인 분들은 또 굉장히 현대미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장르이자 아주 막 이렇게 뭔가를 횡단하는 것 같은 장르들을 횡단하거나 막 섞어놓은 것 같거나 이게 뭐야 도대체 패션쇼야? 아니면 무슨 연극이야? 오페라야? 뭐 이런 거를 가늠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합 장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영상을 보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간명하게 영상을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인용한 문구는 바로 그 안네 임호프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위 그 작품의 핵심만 내용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안네 이모프는요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 초반인데 소위 미술계, 국제미술계에서 라이징 스타입니다. 떠오르는 샛별이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가장 문제적인 아티스트예요. 근데 이 안네 이모프가 라이징 스타라고 하니까 아주 무슨 신의 작가 이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헤비급의 그리고 소위 뭐 함부르그 바노프 이런데 소위 메이저 국제 무대 내지는 전시장, 공연장에서 계속해서 문제작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예요. 그런데 이 작가의 작품에 베니스 비엔날레 버전도 마찬가지인데 복합 장르가 들어갑니다. 회화가 있고요, 당연히. 프랑크푸르트 슐레, 쿤스트 슐레에서 공부했는데 회화를 전공했어요. 회화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또 연극도 있고 그다음에 조각도 있고 건축, 설치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소위 종합예술이 바로 지금 안네 이모프가 시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안네 이모프를 보여드리는 가장 1차적이고 단순한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가 더 이상 회화나 조각이라는 말 그대로 19, 20세기 조형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술 그러면 그림 그리신다고요? 라든가 미술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조각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소위 사고하는 걸로는 더 이상 이 컨템포러리 아트를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말 그대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게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것. 그리고 그런 컨템포러리 아트가 그러면 작가가 그냥 정말 에너지를 낭비하느라고 그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미술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런 다원 예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안네 이모프의 작업은 바로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소위 디지털 커머디티라고 합니다. 디지털 상품 사회의 개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문제들을 아주 날카롭게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예술과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컨템포러리 아트, 그리고 이런 예술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내지는 어느 위치에서 나하고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네 이모프의 그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우스트라는 주먹 내지는 주먹질이라고 제목을 쓸 수 있는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극찬을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본격적인 제 생각에는 미학적 분석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자면 여기 담당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경기문화재단이 웹진을 운영해요. 웹 매거진이요. 거기에 제가 지난달부터 글을 쓰고 있거든요. 강승미의 강의 노트라는 현대미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썼는데 두 번째 제가 이 안내 이모프의 작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써놨어요.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수업에서도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안내 이모프의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건드리는 어떤 부분들,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소위 디지털 사회, SNS 사회, 미디어 사회, 미디어로 포화되어 있고 심지어 미디어로 자기를 계속 노출하는 이 시대에 나 내지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세련되고 어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혹하게 냉철하게 작품을 잘했을까 싶었던 게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 안네 이모프의 독일관 작품이었습니다. They control the crowds. 보세요, 여러분. Art enthusiasts 긴 거 must queue 아니니까요. for at least 1 hour to get in. Everyone's eager to see Imhof's work, especially now that she's won the Golden Lion Award. Inside the pavilion, the atmosphere is calm and serious. Casually clad performers, discreetly directed by Imhof, take over the pavilion and retreat to platforms. Simultaneously, other performers crawl underneath the thick glass floor. They're visible, but inaccessible. The performance is titled Faust, German for fist, and the pavilion feels like a mix between a cathedral and a nightclub. If you think of the title Faust, you realize that you can only form a fist with 독일관 all 안내 five 이모프 fingers. 단독 전시를 만든 큐레이터 수잔네 페퍼입니다. But fists also have 이따가 political 제가 이 symbolism, 사람이 of 말하는 course. 내용도 인용했으니까 또 politische 소개해드릴게요. Strömung. Imhof believes in the power of collective action. She gradually developed the piece together with the performers involved. At the pavilion, she silently directs them via text messages. Today, she's too busy to talk to Arts 21 about the performance. Luckily, we interviewed her 2 years ago. Die Kraft der Kunst liegt darin. Art derives its power from ideas and the freedom of thought.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y work. Ganz wichtig ist. Imhof studied at Frankfurt's Städelschule Art School. Her talent was apparent early on. Ich denke, das sind vornehmlich Bilder, die I primarily produce images to which the aspect of temporality is added. dazugegeben haben. That means my work is finite. Natürlich gebe ich damit eine Endlichkeit vor. I think performances have a different temporality to paintings or sculptures in this sense. Eine andere Endlichkeit ist als von einem Gemälde oder einer Skulptur. Beide haben eine. In another performance titled Deal, Imhof transformed buttermilk into a currency to be passed on. 2 years ago, she was nominated for Germany's renowned National Gallery Award for Young Artists, alongside 4 other artists. Imhof won. Her mysteriously expressive art was a hit. She became a rising star on an art scene where performance art is all the rage. Her 5-hour-long opera Angst 2, performed in Berlin, caused a stir. It focused on present-day obsessions like self-presentation, self-optimization, technology, and surveillance.
in dem Moment, wo der Betrachter und der Akteur When the audience and the performer are in the same room, but the performance has no set PPT script.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짧게 영상을 보시면서 대략 안내 이모프의 방법론이라든가 이 사람이 미술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략은 감은 오셨을 것 같아요. 그 기반에서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용한 이 문구는 주리드, 그러니까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 간의 독일에다가 금사자상을 준 심사위원들이 안내 이모프의 작업에 대해서 소위 크리틱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이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우스트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힘있고, 그렇지만 디스터빙하는, 뭔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설치 작품인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긴급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our time, 우리 시대에 대한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인스톨레이션 작품이 바로 파우스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더 이상 조형적으로 뛰어나다, 예술 기교가 아주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소위 굉장히 중요하고 다급한 urgent question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파우스트다. 그리고 그 파우스트는 굉장히 미술 작품으로서도 강력하지만 또 하나 성격을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디스터브 한다고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요. 우리를 관조의 영역으로 저 너머 어떤 피안의 유토피아적인 편안함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무엇인가 혼란스럽고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더 그 불편한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능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미술은 조형적으로 내지는 뭔가 시각예술의 어떤 그 형태상으로 우아하거나 뭐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인식을,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남들이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가가 건드리고 있는 방식들로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는, 그게 바로 현대미술의 매우 중요한 펑션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틸 커틀입니다. 작가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안내 이모프고 퍼포머들입니다. 이모프의 퍼포머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문화재단 웹진에 들어가면 제가 이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좀 더 거칠게 좀 더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퍼포머들이 아까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함부르크 바노프에서 앙그스트,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작품에서도 등장하고 꽤 여러 번 지금 이 작업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 이모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젊고요. 모델 같은 모습들을 한, 실제로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느낌이나, 그런데 콜리오그라피에 매우 뛰어난, 안무도 매우 잘하고 퍼포먼스도 아주 뛰어난 친구들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안내 이모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이나 캐릭터도 주지 않는다. 영화나 연극처럼 주지 않고 자기네들의 모습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시대 젊은 제너레이션 세대를 대변하는 것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있잖아요. 디지털 커머디티, 디지털 상품 사회. 그러니까 SNS로 자기를 이미지화 시켜서 팔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상품이 되는 사회. 예컨대 연예인이 자기를 계속 노출하거나, 연예인 아닌 사람들도 요즘 뭐 여자 남자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의 섹시한 바디를 보여준다든가, 뭐 자신의 아주 그냥 화려한 어떤 일상처럼 보이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자기를 이미지를 레디라고 합니다. 이미 이미지화 시켜놓은, 그게 바로 디지털 커머디티, 디지털 상품 사회인데,
그런 것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안내 이모프가 이 젊은 퍼포머들과 아까 보여준 것 같은 굉장히 다변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재밌는 건 여러분 이쪽은 저도 엄청 줄을 길게 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5시간짜리 공연입니다. 이게 다 본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다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이 많거나 내지는 인파가 몰립니다. 들어가면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사람이 섞여요. 퍼포머들하고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막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도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독일관 전체가 새롭게 파티션을 했는데 바깥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도베르만들 있죠. 도베르만 피셔라고 합니다. 이 개종을. 도베르만 피셔가 2마리가 진짜 안에 퍼포머 모델들처럼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앉아있거나 움직이거나 합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들도. 심지어 그러니까 현대미술에서는 아트를 개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네. 자, 화이트 월러라고 하는 잡지는 현장에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에서 뭐라 그러죠? 소위 주목할 만한 전시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잡지를 내놨는데요. 그 화이트 월러의 잡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녀의 퍼포머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피스트라는 작품 속에서의 퍼포먼스를 행한 아까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포스트 젠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녀라든가 전통 사회가 내지는 우리 바로 모더니즘 사회가 구분해 왔던 젊은 애, 소녀, 소년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 젠더 이후의 세대다. 포스트 젠더고 그 다음에 individualized 돼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개체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공동체, 가족관계, 뭐 조직관계 이 속에 있지 않고 다 인디비주얼 돼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각자는 이미 이미지 레디 돼 있다. 아까 제가 쓴 말 있잖아요. 이미지 레디. 이미 이미지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상품 사회가 된 어떤 기회들. 그러니까 자기가 디지털 상품 사회의 어떤 상품으로서 팔릴 수 있거나 사랑받을 수 있거나 매력적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퍼포머들이. 그리고 안내 이모프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배역이나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고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 시대의 어떤 현상들로서 행위를 보여주는 아트를 했다는 거죠. 네, 아까 출연했던 수잔네 페퍼, 독일 큐레이터고요. 이 독일 큐레이터가 독일관을 맡아서 어포인트먼트한 게 그러니까 독일관 대표 작가로 선정한 게 안내 이모프인데 이모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모프가 이런 말을 했다. 아티스트는 뭐를 여러분 영어를 막 계속 얘기하니까 피곤하시죠? 급 피곤이 몰려오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때는 번역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이제 더 안 하려고 해요. 번역을 안 하고 원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강연에서도 제 수업에서도 학교 수업에서도 왜냐하면 원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특정한 단어들, 이미지 레디라든가 디지털 커머디티 같은 단어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접속이 잘 안 돼도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언어들 2개를 이중화시켜 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관계, 그 개인들의 관계가 사회와 맺는 그 관계들을 포트레잉하는 것, 초상화처럼 떠서 보여주는 게 바로 안내 이모프의 작업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안내 이모프가 작업하는 이유래요. 우리 시대의 초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녀가 한 명의 그러니까 수잔네 페퍼가 오로지 자기 큐레이토리얼 초이스로 내가 큐레이터로서 선택하는 사람은 안내 이모프 혼자야. 누구랑 같이 하거나 독일관을 2명이 하거나 3명이 하거나 집단이 하지 않아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politically changing 하는 것. 정치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 어떤 변화? 우리 시대가
총체적으로 무엇인가 사회가 다 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와의 관계, 개인들, 젊은이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업을 나는 안내 이모프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모프 혼자를 선택해서 독일관 대표 작가로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명쾌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총체적 변화에 있다고요. 우리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벌써 뭐 50 가까이 됐는데 이미 전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아재라는 소리도 요즘에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웃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재라는 말은 이 시대에 어떤 세대적인 간극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재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들이 이제는 성희롱이고 뭐 어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totally 트랜스포테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무엇인가가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을 우리가 꼼꼼하게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의미 파악하고 즐기려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인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학습을 미술작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안내 이모프에서 좀 건너 다른 쪽으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 있었잖아요. 여기 Our Time. 그러니까 안내 이모프 작가 말이든 아니면 수잔네 페퍼 큐레이터 말이든 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조형적으로 아름답다든가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우아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뭘 강조하냐면 계속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Our time, contemporary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미술이 더 이상 미술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술은 미술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우리 삶 속에 같이 있고자 하고 현대미술이 특히 그거를 마구 이렇게 탐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Art and Society, 그러니까 예술과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 2017년 미술에서만 그러냐면 그렇진 않아요. 항상 미술은 내지는 좀 더 거창하게는 항상 예술은 자기의 시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아까처럼 포트레잉 하기도 하고 초상을 그려서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들도 항상 컨템포러리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주장해왔어요.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1948년 전시예요. 1948년이면 우리 벌써 겁나 먼 거잖아요. 70년 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70년 전에도 컨템포러리 아트가 있었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 재밌어. 저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0년 전에도 그 사람들한테 자기 시대가 컨템포러리 했죠. 동시대였죠. 템포가 같았죠. 우리한테는 어떠냐면 벌써 한 세기가 다 돼가는 한 시대가 저물어간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시대가 가장 최근이고 가장 새롭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AMH라고 하는 그 미술관이 그 휴스턴에 있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그 This is Contemporary Art, 이것이 현대미술이다라는 전시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품목을 보세요, 여러분. 막 섬유도 있고요, 보석도 있고 회화 그다음에 벽지, 심지어 광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말 특이하게도 21세기 미술만 막 다원예술 뭐 다른 것도 하고 가구도 보여주고 미술관에 갔더니 춤추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미술의 현대 미술의 특히 많은 맥락 속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했고 사회 저변의 영역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다른 사례. 앞에는 컨템포러리였는데 이 전시의 제목은 This is Tomorrow입니다. 여러분 컨템포러리는 지금이잖아요. This is Tomorrow 뭘 뜻하고 싶었을까요? 저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이게 바로 내일이다. 뭐 이거는 뭘까요? 자기네들 미술이 가장 어드밴스드 돼 있고 하이엔드하다. 최첨단이고 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식의 컨셉의 전시였겠죠. This is tomorrow. 이것이 내일이다. 내일이다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가 흥미로운 건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전시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요즘 다들 좋아하시는 팝아트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팝아트가 This is Tomorrow 전시. 물론 앤디 워홀이 들어가 있는 전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영국, 유럽 쪽의 전시였거든요. This is Tomorrow 전시는 리처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실은 앤디 워홀 이전에 훨씬 더 소위 팝아트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해밀턴부터 시작된 미술 경향이고 리처드 해밀턴이 들어가 있는 전시. 그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입니다. 제목도 되게 근사해요.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렇게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쾌적하게 만드는가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전시입니다. 아니 작품입니다. 그걸 내세운 전시가 This is Tomorrow.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포스터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이제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여유가 많아서 자기 몸을 트레이닝하고 이런 시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이런 식의 약속의 전시였던 겁니다. 네, 로렌스 얼러웨이가 이 전시에 대해서 쓴 건데요.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이런 전시들에서도 여전히 이미 1956년 전시였는데도 우리가 요즘에 현대미술, 특히 여러분 전공자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미술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잘 나가는 한국 작가들을 매우 이렇게 질투하면서 나는 언제 잘 나갈까 이러는 학생 작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즘 핫한 미술 전문 용어들이 있죠. participation, collaboration 이런 말들. 그죠? 있죠? 왠지 알 것 같은 얼굴이야. 참여, 협업 막 이런 말들. 여러분 근데 그게 21세기 버전이 아니에요. 1956년에 벌써 collaboration, interdisciplinary 뭐 이런 말들이 다 유행하고 지금은 소위 리마인드의 시대입니다.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누구는 그렇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 세 번째 사례는 Your Bright Future. This is Tomorrow에서 더 나가서 이제 이게 당신의 밝은 미래예요. 막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 이 전시는 한국에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한국답죠.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 작가들, 특히 한국 현대미술가들을 중심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빛나는 미래입니다 라고 만든 전시가 바로 Your Bright Future라는 전시고 바탕에 깔려있는 작품은 그 유명한 서도호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서 봤던 This is Contemporary Art, This is Tomorrow, Your Bright Future라는 이 세 개의 전시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미술이 항상 현재를 건드린다고 내지는 우리는 미래를 보여줄게 라는 식의 약속들을 하는 게 바로 미술이었다는 거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공허한 약속일 수도 있지만 미술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앞에 얘기 제 책에 이제 잠깐 인용을 제가 해놨는데요.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동시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의 중요한 속성 그러니까 앞에 맨날 1948년에도 1956년에도 뭐 미래의 작품이라는 등 이게 현재라는 등 하는 전시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의 주요한 속성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알고 싶으실 수 있죠.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학자로서 정의 내릴 수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진짜 까다로움입니다. 내지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규정하기에 어렵다, unidentified 돼 있다.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안내 이모프의 작품도 이게 그림이야? 이게 뭐 퍼포먼스야? 아니 이 사람 자기 역할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와서 이렇게 바닥에 기면서 노래 불렀다며 이게 어떻게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는 것들이 마구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하기가,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규정의 영역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게 현대미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규정을 못한다는 게 소위 규정할 수 있는 정의다. 이런 약간 모순 화법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복잡한 얘기인데, 근데 어서티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해도 불확실성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철학에서는 인식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존재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인식론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불확실성은 뭘까요? 예컨대 우리는 이제 이미 그것도 확실성의 시대인데, 예컨대 옛날에 하리수 같은 사람이 사회에 출연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사회에 어떤 경론이 있다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불확실성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이 수업이 재밌는지 그렇게 유의미한지 잘 모르겠어. 그치만 계속 듣고 싶어. 이 기분이 뭐지? 이런 것도 존재론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정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사고할 때 아주 확고부동한 하나의 정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려고 해요. 앞에 안내 이모프 작업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디지털 커머디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사회도 지금 사실은 그 소셜 미디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매일 실시간으로 논쟁이 되거나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공권력이나 공공기관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개인이 제기하고 그것이 이슈로 되고 그래서 개선되기도 하는 그런 선기능을 맞닥뜨리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이슈나 정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흘러나와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갈등과 이상한 어떤 그 소위 뭐라 그러죠?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그 비난하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사례인데요. 존 론스는 소설가이고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테드라는 강연에 나와서 이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온라인이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 부끄러운 상태로 갈 때, 온라인 상태가 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강연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례로 들고 있는 걸 제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저스틴 사코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광고회사의 그냥 그 직원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왜 우리 트윗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강수미 강연 듣는데 지겨워 뭐 이러고 트윗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비행기 타기 전에 약간 지루한 시간에 자기 이제 아프리카 갈 건데 아프리카에 가서 부디 에이즈에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근데 나는 안 걸릴 거야. 왜냐면 나는 백인이니까. 너무 용감하죠. 지금 맥락에서 보면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트윗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팔로워도 별로 없고 1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자기가 뭘 올려도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띡 쓰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간 겁니다. 자고. 그 사이에 그 휴대폰은 꺼져 있었을 거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좀 더 팔로워가 많은 어떤 기자가 이 트윗을 리트윗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완전히 소셜 불링이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비난이 폭주하는
트위터를 통해서 그 온갖 욕설과 너는 아프리카 가서 무슨 뭐 정말 매춘할 거냐부터 그러니까 딱 인종 갈등부터 시작해서 막 민감한 얘기를 다 건드린 거에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번졌냐면 해고시켜라. 그리고 그 회사가 나서서 그래서 사과하고 해고시켰다고 보고하고 트위터에. 그리고 루머가 막 도는데 저기 사코라는 명칭이 무슨 그 뭐죠? 광산 기업의 그 대표 이름이래요, 사코가. 그래서 저스틴 사코는 그 마이닝 컴퍼니의 딸이야. 막 이런 식의 루머도 돌고.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 사례를 이 존 론슨이 얘기를 했어요, 테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부주의한 어떤 트윗 하나가, 그리고 자기 친구 말고는 자기 트윗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농담처럼, 정말 가벼운 농담처럼, 진심도 아니고 농담처럼 나 아프리카 가는데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괜찮을 거야, 나는 백인이니까 라고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랜선을 타고 갑자기 막 블로업이 되더니 토네이도가 된 겁니다. 태풍이 돼서 이 사람을 다시 돌아와서 가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산조각 낸 거예요. 직장 관둬야 되고 모든 인간관계 끊어지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디지털 커머디티 사회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존 론슨이 한 얘기가,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번역을 해왔는데요. 존 론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트위터가 나온 초창기에는 어디서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야.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게 바로 트위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소셜 미디어의 민주주의적 기능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기대가 어떻게 현실이 됐죠? 악몽이 됐죠. 나이트메어가 됐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바로 옆에 지하철에 탄 애가 이상한 짓 한다고 여기다가 트윗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시대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끊임없이 그런 걸 해요. 부주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 너무 말 많아요. 걔한테 말 안 하고 여기 트윗에다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알 것 같은 식의 힌트까지 넣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 그래서 누군가의 농담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평범한 우리가 그녀를 갈기갈기 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트윗은 악랄하진 않아. 그냥 내 그 사코처럼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걔가 내가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코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거야. 이런 걸 올렸어요, 심지어. 그랬더니 이제 회사 대변이 나와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 그래서 론슨은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상호 동의를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팔로잉하고 팔로우하고 막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동의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친목이 도모되는 것만이 아니라 독재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독재가.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공유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우리를 위한 예술 철학이라고 제목을 거창하게 단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안네 이모프의 작품을 아는 것도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얼마나 이상하거나 그로테스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업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트위터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제가 보기엔 더 합니다. 어쨌든 자, 존 론슨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이데올로기 같으세요,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융합, 그리고 오픈마인드 해라, 아재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꼰대 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인간보다 우위에 두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이버 불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아줌마들 이래.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막 젊은 세대가 해.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은 또 그 기성세대가 또 비난해. 그런 식의 갈등들, 세대 갈등, 막 이런 식으로 격화가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념을 위에 두는 것들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념을 인간보다 우위에 드는 축하고 인간을 이념보다 우선하는 측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SNS에는 이념이 사람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처럼 굴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저도 꼰대처럼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들 자기 혼자 올바라. 그래서 트윗을 하고 페이스북을 해놨는데 자기는 어딘가에서 굉장히 비겁하거나 비열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여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재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사고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커뮤니티가 계속 그 말을 받아주거든요. 맞아 막 리트윗해주고 호응해주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모두가 위대한 영웅이거나 모두가 역겨운 악당인 드라마를 써요.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더티하거나 아주 악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트윗에는 그걸 격화를 시키는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론슨의 마지막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매우 스마트하지만 스투피드예요. 우리는 매우 영리한데 멍청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인데 매우 멍청하게 커뮤니티를, 우리 관계를 박살내는 짓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 다음.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났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앞에서 트위터 사례 중에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앞에 봤던 불확실성하고 결부시켜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도 규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저스틴 사커는 잘못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또 말하자면 그 사이버 불링을 한 사람들도 매우 부도덕하거나 악랄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지? 옛날의 동화처럼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확 나뉘지 않나요? 규정이 아주 시플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또 규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슬프고 비극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를. 밑에 있는 건요, 여러분, 수라는 여자분인데요. 테드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10몇 년 됐습니다. 벌써. 이 콜럼바인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한 가해자, 그리고 현장에서 스스로 자살한 젊은 애 엄마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사회 같으면 절대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말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테드 강연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건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안 볼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사회 범죄를 저지른 것, 그러나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또 이 딜레마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이거래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했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면서 아들이 그런 정도의 사고를 칠 때까지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어요? 라는 질문을 했고,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라면 자기 스스로는 제일 많이 괴로웠던 그 부분이 아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고 왜 죽었을까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심리 상담도 받고 공황에 빠져서 공황 상태로 굉장히 힘들게 투병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강연을 들어보면요, 이 딜레마의 상황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맞아야 돼.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아들을 잃은 엄마야.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오는 그 각종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답은 없었다. 근데 내가 배운 것들이 있었고 나는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내가 대중 앞에 서는 것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사람이지만 이 앞에 섰습니다라고 테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자기가 그렇게 투병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제 아들 때문에 누군가를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난할 거고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는 그 공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들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민과 이해를 구해야 돼요. 사실 자기도.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여서 비난을 받지만 반대로 자기도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으로서 동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받고 싶은 거죠. 인간이니까. 그 부분이 충돌하잖아요, 서로. 이 충돌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세 번째, 스스로를 죽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정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 이 사고를 친 아이가 죽기 1년 전부터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계속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는 걸 썼어요. 근데 엄마가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자살자들, 한 해 자살자들의 7% 정도가 자기가 죽기 위해서 남을 죽인답니다. 자살의 유형 중에 하나래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그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회적인 갈등의 텐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게 계속 사고가 터지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죽고 싶은데 혼자 어디가 죽는 게 말이 이상하죠. 어쨌든 자살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일반적 사고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인용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해요. 정신분석의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고 심지어 정신분석의도 suffering from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동시대.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옳거나 어떤 것이 그르거나 내지는 어떤 사람은 비난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을 정말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넌 네가 네 아들이 그랬으니까 고통 속에 살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도 희생과 파괴된 부분과 어떤 사람이 파괴시킨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앉아있는 이 많은 숫자들도 다 마찬가지일걸요. 저의 아내도 억울한 부분과 그렇지만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 준 부분과 이런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관계인 겁니다. 사회가 괜찮은 사회는 이걸 용인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소위 백앤포스 할 거야, 인터릴레이션 할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게 경직된 사회는 어때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맘충, 한남충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하죠? 왜 모른 척 하세요? 다들 아는 단어잖아요. 저는 그게 사회학적으로 분석돼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충, 맘충, 메갈 또 뭔 단어들이 있죠? 아재, 뭐 또 아줌마들, 극성스러워, 뭐 그 다음에 또 뭐지? 노키드 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점점점 그게 규제들이 엄청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그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때요? SNS에서 법률 지정하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법 지정하세요. 막 이런 식의 것들 극악스러워지고.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대전제로 삼아야 되는 건 내가 전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주장이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요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내가 행동하기가 어려워져. SNS에다 확 말을 저지르고 싶은데 그런 소위 반성적 성찰을 하는 순간 SNS에 트윗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연민의 정, 소시오포스페스가 아닌 한 타인들과의 어떤
자리 바꿈, 위치 바꿈 같은 거를 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누군가 쉽게 저징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를 딱 닫아요. 그런 식의 것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히려 그래서 팔이 아프네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예술가들 중에서 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정확하게 어떤 단호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제스처, 그 다음에 포스처, 그 다음에 미적인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좋은 작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프 같은 작가들도 그래서 좋은 작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고민들, 이런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민스럽지 않을까? 수 같은 사람의 강연은 그래서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감할 만큼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다른 타인을 죽인 아들의 엄마야 라고 하는 그 역할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을 제가 그 수의 강연을 듣다가 떠올랐던 게 영화 밀양이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 해가지고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반향을 얻은 작품이 이 밀양이잖아요. 거기에 되게 문제적 그 시퀀스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그 억류돼 있는 교도소를 가고 그 사이 동안 엄청난 고민과 번뇌와 막 저주와 심지어 막 그 정말 죽이겠다는 복수와 이런 걸 견디고 교회에 기여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용서를 하겠다는 그 용서의 마음은 발현된 게 아니라 뭐죠? 자기 스스로를 억누른 식의 용서의 학습을 한 거잖아요. 용서의 학습을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갑니다. 영화 속에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서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의례와 윤리와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 전도연 역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용서하겠다고 해요. 그때 놀라운 반응이 나오죠. 이런 반응이 나오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용서했다고 얘기합니다. 준이 엄마가 용서하겠다고 했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치고 나왔잖아요. 고마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어. 나는 당신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이 어머니가 한마디로 시쳇말로 네? 맞아요. 차마 내가 그 비속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좀 크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빡쳤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전도연이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정말 요만한 땅콩처럼 작아져가지고 존재가 그만큼 작아져서 아스팔트 위에 작은 껌처럼 축소돼서 너무나 슬프게 울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게 바로 존재의 비천함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하늘을 향해서 복수하겠다고 하죠. 하느님한테.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당신이 먼저 용서해줬냐고 막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의 경우처럼 말하자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지만 그것이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거나 단죄를 하고 뒤끝이 없이 딱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일상적 현실도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원적이고 막 뒤섞여 있고 우리의 판단을 중지시키는 놀라운 공포스러운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너무 용감해진 나머지 계속 자기가 판관이 되고 법관이 되고 심지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굴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오히려 현대미술에서는 결정 불가능성으로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단죄를 하면 끝나는 일인지, 비난하면 되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네, 이제 뭐 끝내자는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다른 얘기로 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례로 든, 수의 문제든 수 어머니의 문제든 아니면 밀양의 그 장면이든 아니면 저스틴 사코의 문제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 속성은 뭐냐면 피직스예요. 현실 사회 속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온라인에서 벌어져도 그쵸? 응? 그게 피직스의 차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피직스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비유처럼 얘기했지만 전도연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진짜 아스팔트에 이창동 감독이 저는 영화 미학을 그렇게 구사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퀀스는요 정말 이렇게 뷰잉해가지고 이 전도연 역할의 그 여성을 비추는데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찍어요. 그래서 정말 아스팔트 교도소 앞에 검은 아스팔트 바닥에 인간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껌처럼 축소된 식으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 상태로 내버려진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면, 그러니까 피직스 차원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물질적 차원에서 끝나면 우리는 그런 비천하고 비속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현실 속에서의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얘기하자는 거죠. 어떻게 좀 더 나아질 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건가, 더 나은 판단을 하거나 더 나은 예술을 할 건가도 사실은 구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피직스에서 피직스로 끝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동물적인 상태인 거예요. 칼부림이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먹고 살고 하는 걸로 끝나. 그러면 피직스의 차원인 겁니다. 그냥. 그런데 말하자면 거기서 메타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메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영화를 찍는 거고요. 이창동은 그걸 주제화한 수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추하면서 대중 앞에 공포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고 같이 그 부분을 성찰해보자고 강연을 하고, 안네 이모프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심볼라이즈, 상징화시키긴 했지만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현실 사회, 특히 젊은이들의 감수성과 어떤 이미지화되는, 실체가 아니라 이미지화되는 작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예술을 보여주는 식의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그 책 쓴 거에 관련한 건데, 책을 어떻게 구상했는지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보여주는 건 제 사고의 어지러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들의 작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동시대를 건드릴 건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피직스의 차원에서 어떻게 메타의 차원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작가의 작품론, 32작품론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까요? 고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머릿속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현상도 이분법적으로 천군백군, 좋은 거 나쁜 거, 선, 악,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그 얘기로 결부되고요. 자, 이 책의 뒷부분이 이렇게 2부가 피시스 메타 혹은 메타피시스라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물질계와 물질계 너머의 형이상학계라고 얘기하는, 안 찍어도 돼요. 책을 사면 볼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 도판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파가인데요. 동시대 아니고요. 19세기 프랑스의 사파가이고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비극적 삶을 살았는데 제가 사실은 미학 전공자로서 미학자로서 전공은 발터 베냐민 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되게 문제적이고 베냐민 강연도 제가 많이 하니까 무료 강연 많이 하니까 언젠가 들어오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같은 데 보시고요. 저는 절대 제 강연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베냐민은 공부할 만한 철학자이고 미학자입니다. 근데 베냐민이 가장 19세기의 그 피직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예술가로 꼽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단히 무슨 뭐 뒤시앙이라든가 피카소가 아니고요. 그랑빌이라는 이 사파가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신병으로 죽었다니까요. 빈곤과 정신병으로. 근데 어쨌든 이 그랑빌이 사파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굉장히 문제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힌트 드릴게요. 구글에서 그랑빌 영문으로 그랑빌을 치세요. 그랜드빌 거대한 마을 그럼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랑빌이라는 걸 치고 PDF 같은 걸 찾아보면 그랑빌의 이 사파집을 다 PDF로 해놓은 파일이 있어요. 책 안 사도 돼요. 근데 그림들이 너무나 판타스틱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고를 막 불러일으켜요. 너무 멋져요. 그 중에 한 사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세계의 지글러라고 하는 뭐냐면 이렇게 공놀이 하는 사람들을 지글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성에서 거대한 거인이 지구부터 태양계 행성들을 공놀이 하듯이 귤 돌리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이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 붙박힌 존재이죠. 그죠? 지구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지구 바깥은커녕 경기도 안산을 못 벗어, 대부도를 못 벗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껌딱지처럼 아스팔트에 눌러붙어서 모욕당하기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쵸? 극한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껌딱지처럼 내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교수니까, 저 사람은 뭐 똑똑하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회에서 어떤 존재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압력 때문에 비천해질 수도 있고 더 고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기껏해야지 알고 있는 영역이 아스팔트 정도야. 그러면 계속 그 사회는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회가 계속 유토피아를 꿈꿔요. 심지어는 우주가 자기네들 생각과 활동의 무대예요. 그러면 정말로 비저너리해지는 거죠. 메타피직스가 되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성비 얘기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로도 허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꿈은 고사하고 정말로 다음 해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회가 됐잖아요. 한국 사회가. 물론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젊은 세대가 아무리 자기가 물려받은 세계가, 월드가 그런 식으로 가성비를 따져야 되고 알바와 시급 얼마에 허덕거려야 된다 하더라도 자기 꿈을, 자기의 사회관계를,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어떤 인식 수준을 거기에 붙잡으면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예술 철학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처한 현실이 나의 피직스의 차원은 지금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때야 된다고요?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괜찮은 세계, 그리고 유토피아적이거나 코스믹한 사회를 구상해야 돼요. 그게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의 과제고 컨템포러리 아트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회나 다른 세계를 구상하거나 그 구상한 것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여러분들이 예술가라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책을 쓰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서술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고 역할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좋은 예술가나 좋은 학자나 좋은 철학자의 기준은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구상화를 잘하는가, 설득을 잘하는가, 다른 비전을 보여주는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용어로 지금 많이 듣는 얘기가 제4차 산업혁명일 거예요. Post Revolution이라고 하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단어기도 해요. 누군가들한테는. 그죠? 이렇게 억압적이에요. 막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체도 모르겠지만 뭐 직업은 없어진대. 뭐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예술가들이 더 잘할 거야. 창조자, 창작자, 메이커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왜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개발해 왔지? 인 거죠. 그건 인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부박하고 비천한 아까 제가 밀양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니면 안네 이모프의 그런 독일관 작품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미지 레디된, 이미지화된 이 디지털 상품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말하자면 테크놀로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나? 아니면 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지? 그건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롭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궁극적 목적을 인간이 잘 실현시켜줘야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테크놀로지의 철학적 용어인데요. 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텔로스. 텔로스는 철학에서는 궁극적 목적을 얘기합니다. 무슨 임시, 눈앞에 발끝의 이익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존재로 생각했을 때 왜 기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이러지 말고 왜 기술이라는 게 존재할까라고 할 때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제 전공의 발터 베냐민 철학으로 얘기하면 테크놀로지의 존재 이유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강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인간을 억누르는 강압을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기술이 덜 발달됐을 때는 자연이었죠. 그리고 점점 우리는 어때요? 아까 제가 수 같은 사람들 예를 든 것처럼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압력으로 계속 작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고도의 기술과 의학과 산업을 발달해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구체적 사례 하나만 들까요? 절대적 사례. 절대로 인간의 조건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쉬운 얘기인데.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 VIP석이에요? 누구 처음 봤는데. 맞아요. 인간은 지금은 어떤 생로병사 중에서 생로병까지는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게 됐습니다. 사를 아직도 해결 못했잖아요. 사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갖고 있는 강압이에요. 자연의 강압. 쯔방, 독일어로 쯔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오래 살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텔로스 목적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절대적인 강압, 자연의 강압, 문명론적인 거 아니면 뭐 사회적 긴장관계 같은 것들을 풀어서 좀 더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상호 유의하는 게 바로 테크놀로지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니면 엔지니어가 아니면 과학 철학자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궁극적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을 열심히 팔아서 삼성 갤럭시 S를 열심히 팔아서 돈을 거대하게 벌겠다가 기술의 텔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인식론적인 부분을 다시 잘 매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술가 사회가
핵심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를 위한 예술 철학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조각난 상태가 불균질하게 아까 얘기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고 규정하기도 너무 어려운 어떤 상태로 막 내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가 깨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뭘까? 궁극적 텔루스가 뭐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은 뭐야? 내가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뭐지? 내 존재 이유는 뭐지? 같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일상을 쫓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 더 명성을 얻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때요? 사회관계가 아까 존 론슨의 얘기처럼 말하자면 인간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서 이데올로기가 우위에 있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위한 소셜 미디어가 나오거나 하는 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얘기 할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사례로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의 사례로 들었던 건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의 안네 이모프의 파우스트였잖아요. 주먹질이라는 제목의 작업이었잖아요. 마지막 작품은 같은 베니스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열리고 있는 전시인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은 아니고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그 인근에 다른 지역에 그 거대한 미술관 두 개가 있어요. 응? 그 여러분 가방 중에 뭐 있을까? 루이비통 막 이런 거 있죠. 패션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그 겁나 부자인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피노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미술관 내지는 갤러리가 있어요. 응? 들어보셨나요? 팔라조 그라시라고 하는 데랑 푼타 델라 도가나라고 하는 두 군데 공간이 있어요. 베니스에는 굉장히 거대한 전시 공간인데 거기서 그 유명한 그리고 한때 국제 미술계에서 앙팡 테리블 문제아라고 불렸던 데이미안 허스트가 10년 만에 신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데이미안 허스트의 전시 장면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마무시하죠. 거대하죠. 팔라조 글라시가 3층 정도 건물인데 거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브론즈 조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푼타델라 도가나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의 거대한 조각인데요. 여러분 이 전시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웹진을 읽으세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전시가 굉장히 지금 히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러 가기도 하고 회자가 많이 돼요. 게다가 데이미안 허스트가 약 한 5, 6년 전에 런던의 게고시언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이미 데미안 허스트는 죽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전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푼타델라 노가나와 소위 팔라조 글라시 전시를 통해서 데미안 허스트가 리셀렉션 했다, 막 부활했다, 막 이런 식으로 평이 막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가보세요. 왜냐하면 매우 자기복제적인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할 텐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팔이 계속 아파요. 마이크를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데미안 허스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컬렉터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컬렉터층이 있는 거예요. 그 컬렉터들을 위해서 전시작이 있고 그 전시작에 3개의 에디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전시됐어요. 그러니 감상자 그냥 저같이 살 마음도 없고 살 돈도 없는 감상자, 그러나 아주 그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는 감상자는 너무 지루한 거죠. 말하자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통신에 따르면 아트뉴스가 보고하기를 뉴스로 다뤘는데 너무 영문의 압박이 있나요, 여러분? 짧게 제가 얘기할게요. 통신에 따르면요, 그 2개 전시장에 189개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들에는 각자 하나 작품당 3개의 에디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션 3개까지는 작가가
보증을 해주면서 컬렉터에게 파는 거예요. 현대미술이 이래요. 여러분, 디 온리원이라는 현대미술은 더 이상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컨템포러리 아트가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거의 다 팔렸다. 그 많은 작품이 189개 거의 다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왔고요. 그 중에 작품 중에 뭐 이때 5월에 전시 오픈했는데 5월달 바로 아트뉴스에 기사 뜬 건 60-70%가 벌써 팔렸다. 그리고 이거 판매를 어떻게 했냐면 전시가 오픈하기 전에 프라이빗 뷰도 아니고 PDF 파일을 만들어서 컬렉터들한테 돌렸대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 컬렉터들한테 PDF 파일을 돌렸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걸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선 판매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는 어떤 그 패밀리 모르겠어요. 이게 중동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나마드 패밀리, 그 다음에 무그라비, 그 다음에 차이니스 컬렉터 이런 사람들이 다 샀답니다. 제가 이걸 왜 인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소위 컨텐츠, 그 다음에 필로소피컬한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현대미술이 그런 식의 소셜 펑션을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만 다른 한편 현대미술에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소위 현실은 빅머니입니다. 메이크 빅머니.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들이 유동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그게 바로 소위 컨템포러리 아트 씬이에요.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현대미술을 수용한다는 거는 시간 또 사실 제가 더 쓴다고 해놓고도 그 시간도 넘었는데요. 이거 내가 손해인데. 자, 현대미술을 수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많냐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컬렉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요즘 뭐 굿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다 말고 사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 삶을 성찰할 수도 있고 사회를 성찰할 수도 있고 타인을 들여다보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시대를 보려고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our bright future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내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강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1948년 This is Contemporary Art, 그 다음 1956년 This is Tomorrow, 그 다음에 Your Bright Future 같은 전시명에다가 지금 제가 결부시켜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도 미천 안 들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대미술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럭키하게도 강연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거는 그래도 제가 번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번역을 해온 말인데요.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 얘기에서 끝낼 건데 재밌는 건 앞에 봤던 그 난파선에서 건져올린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전시에 가면 패션 모델 같은 애들을 실제 조각상의 모델로 해서 만든 브론즈 조각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모델을 섰던 남자애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아트뉴스에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모델을 했었는데 데미안이 너 베니스 와본 적 있어?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에 한번 와봐. 그러고 초대를 해줬대요. 모델을 섰으니까. 그래서 나 베니스 처음 왔는데 너무 멋진 곳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모델을 섰던 그 조각 작품이 팔렸대 라고 그 젊은 남자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이 압권이에요. 자 이제 나는 미술사의 일부가 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 젊은이의 사고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미술이기도 하고 미술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 말을 한 젊은이는 안네 이모프의 파우스트에서 퍼포먼스를 한 그 퍼포머일 거예요. 이미지 레디되어 있는. 이미 나는 이미지화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 그 친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패션 모델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패션쇼에 오르고 그치만 또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랬던 친구.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꿈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지털 커머디티에서 내가 소비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강연과 관련해서 코멘트나 네. 예, 저는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전 전통 예술 하거든요. 그 사실은 저희 전통 예술은 전승하고 그 위에 선배들을 복사하는 게 가장 미덕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어떤 자기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근데 저는 사실은 미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교육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국악에서도 미술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악에서도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해주신 거에 강의 내용에 굉장히 공감은 가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그런 창작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네, 아니요. 제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동덕여대에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덕여대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 선생님 같은 고민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받고 좋거나 가치 있다고 해왔던 어떤 예술의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형식들이라든가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당사자 느낌에는 갑자기 어느 날 부정당하고 아닌 거라고 하고 자꾸 그런 식의 어떤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 강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나는 지금 동시대의 미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낡은 것처럼 취급받지? 옛날 것 같다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감해. 현대미술 이런 것들이 있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공감은 하지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도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중간에 한번 딱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텐던시라고요. 경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한테 느껴질 그런 프레스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압력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들이 옳고 정확히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압력이 오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방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저는 실기과의 이론 교수로 있어가지고 그 실기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전통 예술을 배우고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지금 2017년에 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현상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주 내용들은 다 뭐죠? 그 전통예술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현실을 한번 이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속해 있고 자신이 익숙하게 학습해오고 또 관성적으로 해왔던 예술의 세계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일부라고 하는 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는 나한테는 전부인 세계 같아 보여도 내 삶의 전체로 보면 내가 하는 전문적으로 나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그 작은 그룹 속에서 작가들끼리 연대해서 활동을 하든 간에 그 세계는 20% 30%의 세계고 내가 접촉하고 있는 다른 접촉면은 훨씬 더 많아. 일상사회, 한국사회, 뭐 국제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나? 오늘 제가 화두로 들었던 그거 있잖아요. 피직스의 세계는 나는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왜 자꾸 그거를 메타 차원으로 가려고 할 때는 비좁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처해 있는 어떤 일상의 현실 아니면 일상이나 현실 아니어도 돼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한테 예술이 돼야 되면 어떠해야 되는 건가? 그걸 내가 옛날에 뭐 전통 그 종이를 가지고 무슨 뭐 먹을 써서 해야 되는 걸로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면 거기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네.